네, 반갑습니다. 꼼꼼한 통합과학 김대석입니다. 오늘은 통합과학 중에서 우주와 원소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거 중에서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스펙트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스펙트럼 중에서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교과 과정에서는 스펙트럼이 이 챕터에서 제일 끝에 등장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스펙트럼을 먼저 좀 설명드리고요. 이 스펙트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빅뱅 우주론과 그 다음에 원소의 생성 과정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본다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순서를 좀 바꿔봤습니다. 오늘은 스펙트럼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이 우주와 원소의 생성이라는 그 파트는요, 이 우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빅뱅이라고 하는 큰 대사건을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소가 만들어지는 것, 원소 또는 원자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핵융합 과정을 통해서 이 원소 또는 원자가 만들어진다라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소, 원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파트가 바로 이 챕터로 볼 수 있겠죠. 저는 이 챕터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앞서서 저번 시간에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동위 원소라든가 핵과 원자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드린 건데, 오늘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말로 적당히 바꿀 수 있는 단어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을 분광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 분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나눈다는 이야기겠죠. 빛을 쪼개는 건데, 우리가 봤을 때는 빛이 하나의 빛처럼 보이지만 그 빛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작은 그 빛의 단위로 다시 쪼개는 것을 우리는 분광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빛을 쪼갤 수 있는 원리는 바로 뭐냐면 그 빛마다 가지고 있는 파장이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파장에 따라서 각각의 빛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스펙트럼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파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일반적으로 빛이나 소리라고 하는 것들은 일정한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간다는 이야기겠죠? 파장을 가지고 있는데,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골과 골, 산과 산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 부릅니다. 파장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소리나 빛은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있을 것이고요. 그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렇게 파장과 파장이 계속 반복되는 횟수를 우리는 진동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파장이 길다면 그만큼 진동수는 줄어들 거고요. 파장이 짧다면 그만큼 진동수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길다, 그럼 장파장이라고 부르는데, 장파장일 때는 진동수가 적을 것이고요. 만약에 단파장이다 그러면 진동수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걸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빛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파장에 반비례하고요. 파장에 반비례하고 진동수에 비례한다라는 거, 요 정도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주도록 하십시오. 시험제 직접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파장에 따라서 장파장과 단파장을 언급드렸었는데, 만약에 파장이 길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장파장이라 부르겠죠. 파장이 짧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단파장이라 부른다. 그래서 이 빛이 파장이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우리 눈에 들어올 때 그 색깔의 차이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길 때는, 그때는 우리 눈에는 이것이 적색으로 보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파장일 때는 그것이 청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파장이 길고 짧으냐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 눈에 들어올 때는 색깔의 차이로 느껴진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빛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요. 이게 빛이다라고 예상을 해본다면, 장파장일 때는 적색이고 단파장일 때는 청색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의 파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파장이 길어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요. 파장이 너무 짧아도 역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적색광인 장파장과 그다음에 청자색 또는 뭐 청색 또는 보라색이라 부르는데 저희는 그냥 청색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청색광보다 파장이 더 짧을 때는 역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파장보다 더 파장이 짧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자외선이라고 부르죠. 자외선에서 울트라바이올렛에서 UV선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장파장보다 파장이 더 길다면 이거 역시 우리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색의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적외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인프라레드 그래서 IR선이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이 장파장과 단파장을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아까 제가 언급드렸듯이 이 장파장이라고 하는 것, 장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진동수 입장에서 본다면 진동수는 적겠죠. 그러나 단파장은 상대적으로 진동수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것을 만약에 소리로 한번 비유해 본다면 만약에 소리의 파장이 길다라고 한다면 목소리가 저음이 나옵니다. 저음이 발생할 거고요. 만약에 파장이 짧다라고 한다면 고음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가 높다, 낮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파장이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빛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언급드릴 기회가 없을 것이고요. 소리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드릴 기회가 없을 것이고, 주로 빛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빛은 장파장과 단파장으로 구분할 수 있고, 장파장일 때는 적색광이, 그 다음에 단파장일 때는 청색광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예전에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물감과 달리 섞으면 섞을수록 색깔이 밝아지죠. 그래서 모든 파장의 빛을 다 섞는다면 아마도 그 색깔은 백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광등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렇게 백색광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거기에는 모든 파장의 빛이 다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파장의 빛을 발생시키는 광원이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 빛에서는 모든 파장의 빛이 다 발생합니다. 모든 파장의 빛이 다 발생할 것이고요. 이 빛을 이렇게 스펙트럼을 통과시키게 되면 빛의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달라질 것이고요. 그 굴절률의 차이에 의해서 빛이 이렇게 쪼개지겠죠. 그 쪼개지는 것을 저는 분광 또는 스펙트럼이라는 단어로 언급드렸습니다. 그래서 빛이 쪼개지게 되면 이렇게 띠에다가 어떤 색깔이 나타나는 이런 띠 모양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색깔을 다 일일이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드렸는데 여기는 빈 공간이 아니라 여기는 뭔가 색깔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연속 스펙트럼이라 부릅니다. 연속 스펙트럼이라 부르고요. 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빈 공간이 없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이야기죠. 빨주노초 파남보, 뭐 보남파초 노주빨 이런 식으로 모든 파장의 빛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파장의 빛이 섞여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이 분광기, 스펙트럼을 통과하면서 굴절률이 제각각 바뀔 거고요. 그것에 의해서 이런 띠 모양을 갖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것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 이 외에도 뭐 불연속적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책에는 직접 언급이 현행 교과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좀 빠져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교과 과정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이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관찰자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기 사람, A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 A 관찰자가 이렇게 있고요. 관찰자입니다. 관찰자고요. 이 관찰자 앞으로 기차가 지나간다고 가정합시다. 기차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기차가 지나간다고 봤을 때 이 방향으로 기차가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관찰자 A는 기차를 현재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기 쪽으로 점점 다가오는 기차와 멀어지는 기차를 보겠죠. 근데 이 관찰자 입장에서 같은 거리만큼 있는 다가오는 기차와 멀어지는 기차를 봤을 때 그 소리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점 가까워오는 기차와 멀어지는 그 기차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생길 수 있냐면 이 관찰자 A 방향으로 점점 가까워오는 기차에서 발생하는 소음, 그 기차 그 소리는 고음이 발생합니다. 고음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멀어지는 기차, 같은 거리에 있는 멀어지는 기차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음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고음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여기서는 파장이 짧다는 이야기죠. 파장이 짧은 소리가 발생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파장이 긴 장파장이죠. 파장이 긴 장파장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점점점 가까워오는 어떤 사물에서 발생하는 빛이나 소음은 상대적으로 단파장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사물에서 발생하는 빛과 그 다음에 발생하는 소음에서는 상대적으로 장파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도플러 효과입니다. 이거를 소리로 비유하지 않고요. 만약에 이것을 기차가 아니라 이걸 만약에 별이라고 가정한다면 별이나 은하라고 한번 관측해 봅시다. 은하라고 만약에 관측을 해 본다면 은하에서는 소리가 발생하지 않고 빛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외부 은하를 관측했는데 그 외부 은하가 나에게 점점 가까워온다면 그 파장은 점점 짧아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방향으로 점점 다가오는 어떤 은하를 발견했다면 거기서는 청색 편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주로 단파장이 주로 관측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반대로 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은하에서 발생하는 빛을 내가 본다면 상대적으로 장파장인 적색편이라고 부르는데요. 상대적으로 장파장의 빛을 관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 허브라는 사람이 외부의 은하를 관측해 봤더니 외부의 은하에서는 적색 편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잠깐 그림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린다면 여기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장파장이고요. 펜이 또 말썽이네요. 여기가 장파장이고 여기가 단파장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장파장이고 여기가 단파장이라면 만약에 그 외부의 은하가 내 관찰자로부터 점점 가까워 온다면 그때는 청색 편이가 발생하니까 이쪽에 이렇게 스펙트럼이 발생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만약에 외부 은하가 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한다면 적색 편이, 그러니까 장파장 쪽으로 이렇게 스펙트럼이 발생한다는 이야기겠죠. 그 외부 은하에서 발생하는 빛 자체가 이런 차이를 둔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실제로 허블이라는 사람이 관측을 해봤더니 이렇게 청색 편이가 발생하지 않고요. 청색 편이가 발생하지 않고 적색 편이가 발생했습니다. 이 적색 편이가 발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외부 은하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우리 우주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점점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 바로 적색편입니다. 그래서 이 적색편의 과정을 이해하시기 위해선 장파장과 단파장의 그 개념을 어느 정도 여러분 이해하신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자, 요 적색편이라고 하는 거 정리해 봅시다. 이 적색편을 통해서 허블이라는 사람이 외부 은하를 관측했습니다. 외부 은하를 관측을 했고요. 그래서 이 외부 은하 관측한 결과 적색 편이가 발생했고요. 그 결과 우리의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그 뒤에 가서 제가 언급드리겠습니다만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던 정적 우주론이 결국은 부정되는 그 결과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그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는 팽창 우주론이 적극적인 지지를 받게 되겠죠. 자, 제가 도플러 효과까지 설명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릴 것은 불연속적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그것 중에서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과 흡수 스펙트럼과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좀 살 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을 이해하기 앞서서 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격을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원자라고 하는 것은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핵이 이렇게 있고요. 핵이 이렇게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한다면 전자 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위치한다고 만약 가정한다면 이 전자가 핵으로부터 거리가 가깝게 되면 이 전자는 에너지가 매우 적은 상태입니다. 에너지가 매우 적은 상태고요. 우리는 이 상태를 매우 안정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안정한 상태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에너지가 작아서 안정한 상태를 우리는 다른 말로 바닥 상태라고 부릅니다. 바닥 상태라고 부를 수 있고 이것이 매우 안정한 상태인데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가 바깥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동할 거고 이 바깥쪽으로 이동한 상태는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매우 큰 상태로서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불안정한 상태고요.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이동할 때는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외부에서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이때는 에너지가 흡수되는 거겠죠. 근데 이 들뜬 상태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가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요. 이 상태가 다시 바닥 상태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다시 떨어지겠죠. 그러면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올라갈 때는 에너지가 흡수될 거고요. 떨어질 때는 다시 반대로 에너지가 이렇게 방출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전자가 들뜬 상태로 올라갈 때 흡수하는 에너지와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이야기겠죠.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 올라간 것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흡수되는 것만큼 똑같이 방출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요 흡수되는 에너지와 방출되는 에너지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때 흡수되는 것이 꼭 뭐 열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빛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빛 에너지가 흡수가 되는 거고요. 이때 에너지가 방출될 때는 역시 빛의 형태대로 방출이 되는 거죠. 빛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원자 A라면 원자 A가 100개 있건 1000개 있건 간에 이것들의 전자 배치는 똑같기 때문에 모든 원자들이 올라가는 높이가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파장의 빛 중에서 수없이 많은 파장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 중에서 어떤 특정한 빛의 에너지만 흡수를 한다는 이야기겠죠.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파장의 빛만 흡수해서 들뜬 상태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바닥 상태로 바뀔 때는 그 흡수한 특정한 파장의 빛을 밖으로 방출한다는 이야기겠죠. 만약에 여기서 빨간 빛을 흡수해서 들뜬 상태로 바뀌었다면 역시 방출되는 것도 빨간 빛을 방출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뒤에 가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흡수 스펙트럼, 이것을 방출 스펙트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너지가 많은 상태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좀 높은 상태겠죠? 그래서 이 상태를 만약에 온도로 이야기한다면 이때가 고온일 거고요. 이때가 상대적으로 저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요 부분 꼭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돼서 조금 추가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만약에 원자 A가 있고요. 이쪽에 원자 A가 있고요. 만약에 원자 B가 있다면 여기 핵이 있겠죠? 똑같이 핵이 이렇게 존재할 거고요. 근데 원자 A와 B는 원자의 종류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전자 배치 또한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자 A는 전자가 요 위치에 있고요.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요. 만약에 원자 B는 상대적 높은 위치에 이렇게 있다고 만약에 이렇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이것도 바닥 상태일 거고요. 이것도 바닥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빛 에너지를 받아서 들뜬 상태로 간다면 요만큼의 펜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들뜬 상태로 바뀌었다 칩시다. 그래서 요것이 바닥 상태고요. 요것이 들뜬 상태, 바닥 상태, 들뜬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요것이 바닥 상태고요. 요것이 들뜬 상태입니다.
뭐 에너지가 작은 상태고 에너지가 큰 상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외부부터 에너지를 받게 되면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올라갈 것이고요. 그때 에너지가 흡수가 되겠죠. 이만큼 에너지가 흡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바닥 상태로 떨어질 때 똑같은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원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흡수해서 들뜬 상태로 올라갈 것이고, 이때 에너지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바닥 상태로 떨어질 때 그 흡수된 것만큼의 똑같은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겠죠. 제가 똑같은 그림을 두 번 반복해서 그린 이유가 원자 A와 원자 B의 전자 배치가 서로 같지 않고요. 다르고요. 다른 것만큼 들뜬 상태로 가기 위해서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만큼 필요할 거고요. 이거는 요거만큼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거기에 따라서 방출되는 역시 에너지 또한 제각각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원자의 종류가 바뀌면 그 원자에 따라서 고유한 빛의 파장을 흡수할 수 있고요. 또 고유한 어떤 빛의 파장을 방출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어떤 미지의 원자 두 개가 있는데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같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동일한 원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같지 않다면 동일한 원소로 볼 수 없겠죠. 이것은 각각의 원자의 고유한 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각의 전자 배치가 다를 것이고요. 그 전자 배치의 차이에 의해서 흡수하는 파장의 빛과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제각각 다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책에 등장하는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광원이 있습니다. 빛을 발생시키는 광원이 있고요. 이 광원에서는 모든 파장의 빛이 다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빛을 어떤 기체한테 쬐줬다고 가정합시다. 이 기체는 저온의 기체입니다. 저온의 기체인데 이 저온의 기체에 만약에 빛을 쬐줬다라고 가정한다면 제가 아까 언급드렸듯이 이 저온의 빛에 어떤 저온의 기체에 빛을 쬐준다면 이 기체 내에서는 바닥 상태에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작은 바닥 상태에서 에너지가 큰 들뜬 상태로 전자가 이동하겠죠? 그래서 요 이동할 때 그거에 해당하는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한다는 이야기겠죠.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종류의 파장 중에서 그 특정의 파장의 빛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그냥 흘려보낸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때 요 저온의 기체에서 요 저온의 기체를 통과해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빛을 이게 이게 펜이 안 나오네요. 예, 요 빛을 다른 색깔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빛을 스펙트럼을 통과시켰더니 이게 스펙트럼이 이렇게 펼쳐지겠죠?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 영역의 빛의 파장 중에서 여기서 흡수된 파장의 빛만 빼놓고 나머지는 방출되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빈칸을 남겨둔 요 파장의 빛은 이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전자가 이동할 때 그 파장의 빛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방출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까만색 띠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건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검은색으로 보이고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흡수 스펙트럼을 부릅니다. 그래서 나머지 빛은 다 흘려보내고 제가 이렇게 표시한 요 부분의 빛만 흡수했다.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고, 흡수 스펙트럼은 각각 원자의 고유의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A 기체냐 B 기체에 따라서 흡수 스펙트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이 광원에서 발생한 5만 가지의 아주 수없이 많은 파장의 빛을 저온 기체에 쬐줬을 때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을 관측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요 전자가 들뜬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 기체는 고온의 기체로 바뀌겠죠. 기체가 고온으로 바뀝니다. 이 기체가
이렇게 고온을 받게 되면 이 들뜬 상태로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바닥 상태로 떨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반대로 들뜬 상태에서 이렇게 바닥 상태로 떨어질 거고요. 그 결과 특정한 파장을 갖는 빛 에너지를 방출시킨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방출되는 빛을 스펙트럼을 통과시켰을 때 빛의 파장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중에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만 빛의 파장이 발생한다는 얘기겠죠. 나머지는 전부 다 빈 공간이고요. 검은 색깔이고 어떤 특정한 파장의 빛만 이렇게 방출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이것을 방출 스펙트럼이라 부르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기체라면 여기는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은 합친다면 백색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곳이 검은색으로 빠진 부분이, 그 빠진 부분의 파장이 방출 스펙트럼으로 나온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동일한 기체일 때 이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기체가 서로 같지 않을 때는 이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서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흡수 스펙트럼의 요 검은색 부분과 방출 스펙트럼의 특정한 색깔이 발생하는 요 영역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이야기죠. 마치 요 부분에 이빨이 빠져 있고요. 그 이빨이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은 그 기체가 갖는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을 잘 분석한다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체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별에서 발생하는 그 빛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했을 때는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서 그 별을 구성하고 있는 기체의 종류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의 무엇을 분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이것은 저온 상태에서, 그러니까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가 들뜬 상태로 올라갈 때 에너지를 흡수할 것이고요. 그때 에너지는 빛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특정한 파장의 빛만 흡수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나머지 빛은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이빨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 빛의 파장이 빠진 이유는 그 빛의 파장만 흡수해서 전자가 들뜬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 기체가 온도가 증가한 후에는 다시 바닥 상태로 떠질 때는 흡수한 에너지의 파장을 밖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그 특정한 파장의 빛만 밖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출 스펙트럼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요 시간에 이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론과 그 다음에 빅뱅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원자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